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원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강연장에 온 분들이 너무 애띤 얼굴이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본 강연 중에 제일 애띤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과 더하기 오렌지, 서로 다른 성과를 취합하는 메커니즘의 설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연을 하고 혹시 질문이 중간중간에 있을 텐데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도록 할게요. 그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과 더하기 오렌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경제학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성과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Normalizer Based Mechanism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맺는 말을 하고 그리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현실의 경제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신문이나 책에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거기서 듣는 경제라는 말과 그리고 학문으로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뭐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접하는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맥락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기업의 생산활동,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의 소비, 경제성장, 실업, 물가, 국제무역, 환율, 그리고 정부에서의 조세제도, 재정정책, 그 다음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서의 통화정책 같은 것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접하는 것 같고, 제가 어린 시절에 경제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을 때에도 이런 맥락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경제라는 맥락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분야를 크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시, 거시, 계량 경제학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생산과 소비, 자원 배분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미시경제학은, 제일 첫 번째 항목인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기업, 소비자, 이런 개별 경제 주체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체의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업, 인플레이션, 환율, 경기변동, 국제수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계량경제학은 우리가 경제학도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수리적인 방법론, 통계학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경제학적 주제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이제 계량경제학이라고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있고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일까를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는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주변의 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고려대학교 안에서 길을 묻는다고 하면 이런 위성 사진을 펼쳐보고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캠퍼스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려대학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물들이 되게 강조가 잘 돼 있고,
그림들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길을 알려주려고 하면 고려대학교 예를 들면 본관에서 경제학과가 있는 전경관으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으면 저 왼쪽에 있는 위성사진을 보고서 어떻게 가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서 본관이 여기 있고 전경관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현실을 그대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델링이라는 것이, 모형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추상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주된 방법론은 모형화인데 내가 관심이 있는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슈들만 모아가지고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과정을 우리가 모형화라고 부르고 이 모형화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갖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모형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연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사과 더하기 오렌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어 표현에 이제 사과와 오렌지를 더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Add apples and oranges인데 이 말의 표현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어구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을 더하는 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할지를 방법을 모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유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제가 오늘 강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로서 운동선수의 달리기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한테 누가 더 잘 달리나 이거를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달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단거리 달리기와 100m 단거리 달리기하고 마라톤 달리기를 한 다음에 두 기록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기록이 다 몇 분 몇 초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이 시간을 더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단위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 두 기록을 합산한 다음에 총 시간이 작은 선수에게 우리가 더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m 기록이 14초가 나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라톤 기록이 3분 23초, 4시간 23분 15초가 나왔다면 그 두 개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이렇게 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이 두 개의 시간을 단위가 같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그냥 더해버리면 마라톤 잘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00m 달리기에서 1초의 차이는 선수들에서 1초의 차이는 거의 10m의 차이가 되죠. 기록으로 따지면. 그죠? 그런데 마라톤에서 기록 1초는 매우 작은 차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 달리는 시간이 뭐 3시간을 넘게 아마추어의 경우를 보면 선수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3시간 넘게 우리가 오래 달리기 때문에 1초의 차이는 사실은 되게 근소한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경기가 모두 다 시간이라는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더한다고 하면 마라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승자로 뽑겠다라는 사실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경기를 한다면 이걸 그냥 더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또 않은 것이 현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트라이애슬론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가 있는데 세 가지 종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이 뭐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이애슬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그 경기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천인 3종 경기에서 우리가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 경기에서의 기록들을 그냥 더해요. 수영 기록, 사이클 기록, 달리기 기록, 심지어 수영하고 사이클 하면 수영 사이클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뭐 장비를 챙겨야 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그냥 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예는 이거였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트라이애슬론을 보게 되었고, 근데 트라이애슬론에서는 우리가 승자를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를 어떻게 가리지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을 다 더하더라고요. 이것의 조금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 이거죠, 그죠? 단거리 경기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 달리기 한 다음에 2개씩 시간 더해서 우리 승자 결정하자. 이게 얼핏 보면 페어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가지 다 잘하면 너가 승자가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측정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성과, 여기 제목에 그렇게 썼죠, 그렇죠? 여기서 성과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어에 이제 퍼포먼스를 우리가 우리말로 성과라고 표현을 한 건데 달리기에서의 기록들이 우리가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성격의 퍼포먼스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아까 사과와 오렌지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내가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과와 오렌지 같은 것들을 더하는 행위가 또 좀 더 많은 이제 예에서 이제 현실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 제안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지은다 그러고 하면 공모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 어떻게 쓸지 설계하고 이 도서관을 짓는데 얼마가 들지를 비용도 적어서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입찰 제안서라고 불러요. 근데 그 입찰 제안서에는 보통은 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입찰 제안서를 설계 측면과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서 그럼 어떻게 각자 평가를 하는지를 보면은 설계는요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 1, 사람 2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낸 입찰 제안서를 이제 각자 우리가 평가를 할 텐데 설계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건축 설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이 10개의 입찰 제안서가 있는데 이걸 설계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각 입찰 제안서 I에 대해서 설계 점수 PID라는 퍼포먼스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거는 I의 디자인에 대한 퍼포먼스라는 의미에서 PID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I의 디자인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비용을 적어낸 입찰 제안서가 더 훌륭한 거예요.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식이 이 계산식에 의한 건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입찰 제안서는 코스트 차원에서 이만큼의 가격을 적어냈고 두 번째 사람은 이만큼을 적었고 n번째 사람은 이만큼의 가격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숫자들로부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점수라는 것을 즉 가격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점수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하는 식이 보통 이런 식인데 이건 뭐냐면은 각 모든 제안서들에서 나온 가격의 미니멈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I번째 입찰 제안서의 가격 PIC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가 적어낸 가격이 우연히 최소값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미니멈이니까
미니멈 나누기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그럼 1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최 높은 점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장 낮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면 더 잘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아지고 PIC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찰에서 나는 내가 얻는 가격 점수는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점수가 내가 적어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게 현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계산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설계하고 비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요. 뭐 예를 들면 50%, 50% 혹은 40%, 60% 이렇게 부여를 해서 그 가중치를 각각을 WC, WD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식을 보면 어떻게 해서요? 디자인에서는 내가 가격 점수를 이만큼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WD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부터 얻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여기 설계 점수죠, 그죠? 설계에서 얻어진 점수에 웨이트 WD를 곱하고, 가격에서 얻은 점수 이것에 WC를 곱해가지고 그걸 더하는 형태로. 그러면 내가 설계도 잘하고 비용 측면 가격 점수도 좋은 사람이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계산이 되는데, 사실 설계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 차원에서의 퍼포먼스는 되게 다른 성격의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낙찰자가 될지를 고르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예로서 서로 다른 성과에 대해서 더하는 경우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큰 스케일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UN에서 UNDP, 그러니까 UN Development Program이죠. UN 개발 계획이라고 보통 하는,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평가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0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 표현한다든가. 근데 사실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냐 이걸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식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나라의 가격 수준을 죄송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수입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컨대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나라는 GDP가 얼마, B라는 나라는 GDP가 얼마 해가지고 이 GDP를 그냥 순서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GDP가 제일 작은 나라가 가장 빈곤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빈곤은 되게 측면이 다양하죠. 우리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빈곤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UNDP에서 비교적 최근의 시도는 뭐냐면 그런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빈곤의 예를 들면 빈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텐데 그 중에서 특히나 보건, 교육, 삶의 질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벌써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들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다른 것들이거든요.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대한 것이고,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전혀 다른 성격의 우리가 퍼포먼스인데 이것들을 내가 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다차원 빈곤 지수의 목표인 거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면 한 가정에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수를 얻어내는데, 첫 번째로 보건 측면에서는 귀하의 가정에 지난 5년간 사망한 어린이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난이 심하면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이 더 영아 사망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빈곤하면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빈곤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은 10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제가 원래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번역하면서 조금 이게 어색하게 들리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yes라고 그러면 10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중에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수준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도 빈곤의 한 모습이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사는가. 만약에 답이 yes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빈곤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건, 교육, 삶의 질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yes가 많을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질문은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의 숫자로 야,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빈곤의 정도가 70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이 글로벌 다차원 빈곤 지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단순히 이제 가중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예스가 얼마나 나왔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가중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더하지? 이걸 더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성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취합한다, 뭐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취합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를 하고 그 모형 안에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제시를 하겠다는 게 제 목표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드릴 이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쓴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방식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지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수학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다 옛날에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뉴턴, 라이프니츠가 살던 시절에 나왔던 것들도 여러분 다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쌓아온 지식의 덩어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오면 더 최신의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쌓아가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뭐 뉴스로만 접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중 한 예로서 이 퍼포먼스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예, 우선 성과 취합 문제에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달리기를 예를 들면 마라톤이 있고 단거리 100m가 있고 그죠? 그게 우리가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컴포넌트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럼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10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의 집합을 이 대문자 C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보통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영수라는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하면 국어 시험 0점에서 100점 이렇게 레인지가 있죠,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달리기 아까 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뭐 마라톤은 뭐 예를 들면 0시간에서부터 뭐 100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이 퍼포먼스 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레인지가 주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타겟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타겟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달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 시간을 최대한 0에 가깝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타겟이 있고 그것을 각 컴포넌트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타겟을 TC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모든 그런 퍼포먼스 레인지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에 그런 이제 우리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것을 N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까 낙찰과 관련돼서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이 에이전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에이전트라는 용어로 써요. 경제 주체라는 말을 이제 이코노믹 에이전트를 우리 간단하게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각 에이전트 I가 갖는 퍼포먼스라는 것을 우리가 P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PI는 뭡니까? 각 평가 요소 컴포넌트 C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달리기로 예를 들면 100m 기록, 그리고 컴마 마라톤 기록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입찰 제안서의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가격 점수에서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고 설계 점수에서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 사람 I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P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 I에 대해서 PI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의 성과 취합 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까 100m 달리기로 돌아가면 100m 기록, 마라톤 기록을 모든 선수에 대해서 합쳐놓은 목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그럼 내가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궁극의 저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취합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걸 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푼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를 부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뭐 0과 1 사이 뭐 0, 1일 필요는 없습니다. 0과 100이라도 상관없고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0과 1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normalize 했다라고 불러요. 0과 1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스코어를 부여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너는 예를 들면 이건 뭡니까? 에이전트 I 너는 XI라는 점수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이전트 J한테는 XJ라는 점수를 받았어 라고 우리가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퍼포먼스 애그리게이션 메커니즘, 즉 퍼포먼스를 애그리게이트 하는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성과 취합 문제 P 하나를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즉 이렇게 사람들한테 점수를 부여해야 돼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각 문제 P에 대해서 스코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그냥 목록이에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 I는 이만큼의 점수를 받아라고 해서 모든 에이전트 I에 대해서 이 값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트라이애슬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성과 취합을 한다고 했죠? 다 그냥 시간 더해. 이게 하나의 규칙인 거예요, 그죠? 그게 성과 취합 메커니즘인 거죠, 하나의. 그러면 경기자들이 어떤 형태로 기록이 나오든지 간에 그 메커니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냥 나는 시간을 다 더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현실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이 전 슬라이드에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의 모형이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이슈들이 정말 이 모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는 컴포넌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코스트하고 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레인지는 어떻게 됐어요? 코스트 차원에서는 보통 현실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입찰을 공모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 할당된 예산은 최대 100억 원이다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 원을 넘는 서류들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최대 100억 원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한도 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래도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1억은 들지 않을까? 1억 미만으로 나오는 제안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가격이 낮아지는 문제를 우리가 퀄리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뭐 하한도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대 예산은 100억 원인데 우리가
퀄리티를 담보하기 위해서 70억 원은 미니멈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보통 레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레인지가 있어요. 이렇게 A와 B, 대문자 A, B라는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점수를 적어주세요. 몇 점인지 말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할 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레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타깃은 뭡니까? 코스트 차원에서는 이 제일 작은 값 A를 달성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제안서죠. 그죠? 그게 타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차원에서는 디자인 패널이 검토했을 때 1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것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참가자 I의 경우로 보면 PIC와 PID, 즉 코스트와 디자인 차원에서 얼마의 점수를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모아놓은 것이 I의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N명에 대해서 이걸 다 모아놓는 거죠. 그죠? P1, 1의 퍼포먼스, 2의 퍼포먼스, N의 퍼포먼스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요? 각각이 다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1도 코스트와 디자인, 2도 코스트와 디자인 이런 형태로. 그래서 되게 긴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푼다는 것은 뭡니까? 각각의 제안서에 넌 몇 점이야, 넌 몇 점이야 라고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걸 문제를 푸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미니멈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라고 한번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니멈을 이용하는 것, 그 계산식이 이건데, 제가 편의상 가장 작은 프라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니멈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방식을요. 근데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리니어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선 용어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리니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라인에서 온 말이죠. 그죠? 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직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 점수를 지금 4가지 메커니즘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모두에 대해서 디자인 점수를 구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 그런데 코스트 차원에서의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다른데, 리니어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 B와 A가 뭐였죠? 이 코스트에서의 미니멈하고 맥시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B 빼기 A라는 것은 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이 뭡니까? A까지 달성하는 거죠. 그죠? B에서 A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코스트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 참가자 I는 얼마만큼 달성했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PIC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값이 커지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적은 코스트를 적어내면 적어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리니어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쿼드라틱 메커니즘이라고, 쿼드라틱은 우리가 수학에서 2차 함수와 관련된 제곱의 항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쿼드라틱이라고 부르는데, 쿼드라틱 메커니즘은 여기에 식에 나온 것처럼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거, 만약에 내가 적어낼 수 있는 최대값이 b죠, 그죠? 그럼 b를 적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b분의 b의 제곱 1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전체가 0이 되니까 코스트 차원에서 나는 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을 적게 적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 값이 작아지고 결국 이 값이 커져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에 가까운 값을 적어내면 적어낼수록 더 높은 최종 점수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쿼드라틱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미니멈 프라이스는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는 미니멈 프라이스하고 맥시멈 프라이스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식에서, 그래서 min max prices mechanism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형태냐면, 우선 밑에를 보면 이 n명의 참가자들이 적어낸 값들의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꼴찌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분모에다 놓고 분자 부분에는 맥시멈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 경기자, 내 참가자 I인데 얼마나 줄였냐 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연히 제일 낮은 값을 적어낸 사람이면 저 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분자 부분도 맥시멈 빼기 미니멈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점점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적어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전체 값이. 그래서 이 분수 자체가 작아지게 돼서 그래서 내가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적어낼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즈너블하죠, 이것도.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 나라마다 뭐 이 입찰을 공고를 내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산식을 보니까 이 미니멈 프라이스를 이용한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은 어떤 메커니즘, 궁극적으로 난 어떤 메커니즘을 쓰는 게 좋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런 질문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메커니즘, 얘가 뭐가 나쁜지 각각에 대해서 스터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리적 접근법이라는 여기에서 사용된 이 방식을 쓸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메커니즘들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공리라고 부릅니다. 액시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액시엄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액시엄들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네 가지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질, 예를 들면 그게 ABC라고 부르면 이 ABC를 만족하는 애들이 뭐야? 이게 내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메커니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에 제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는 우리가 흔히 Characteriz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orem은 정리죠, 그죠? Characterization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 Theorem의 서술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 F가 성질 ABC를 모두 다 만족한다면 이 화살표 기호가 뭐죠? 수학에서 여기 이것을 함축하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동치라는 거죠. 그러면 메커니즘 F가 ABC를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F가 어떤 땡땡땡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성질 A, 성질 B, 성질 C 있는데 이거 정말 리즈너블한 성질이지 않아? 너희들 동의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도 동의해.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성질들 만족하는 메커니즘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제가 만약에 공교롭게도 이러한 캐릭터라이제이션 티오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뭡니까? 뭘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땡땡땡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아까 전에 A, B, C에 대해서 동의했잖아. 나도 동의하고.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이 땡땡땡 메커니즘을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결과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characterize라고 동사로 쓰면 뭡니까? 특징을 지우다라는 거, 특징을 짓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는 이 땡땡땡 메커니즘이 어떤 성질을 구현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characterization theorem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이 뭐가 있을까를 제시를 하고 이게 리즈너블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질로서 individual separability라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용어만 놓고 보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보면 자 만약에 참가자가 2명밖에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요. 1, 2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 1이 내가 우리가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면 아까 마라톤과 100m 달리기 했으면 내가 마라톤에 더 열심히 할지 100m에 더 열심히 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어디다가 더 힘을 많이 쓰겠다라고 고민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P1과 P1 프라임이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에이전트 2도 비슷하게 P2와 P2 프라임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에이전트 1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P2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가정을 해보니까 내가 P1 했을 때의 점수가 이거고 P1 프라임 했을 때의 점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P2가 상대방인 에이전트 2가 P2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나는 뭘 하는 게 더 좋습니까? P1 프라임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P2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상대방이 P2가 아닌 P2 프라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부등호가 뒤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P2 프라임을 했을 때에는 나는 P1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 달리기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상대방이 P2를 할 줄 알고 P1 프라임이라는 것을 했으면, 왜냐면 이게 나한테 높은 점수를 주니까. 그랬는데 얘가 상대방이 P2 프라임이라는 것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퍼포먼스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퍼포먼스들의 이런 바람직, 어떤 것이 더 좋냐 안 좋냐, 즉 desirability가 상대방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죠. 그죠? 내가 플레이어 1의 입장이면, 경기자 1의 입장이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근데 점수가 달라지는 것 이상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요. 그죠? 그래서 이 individual separability, 우리말로 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우리 그냥 이 엑시엄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은 각 성과가 바람직한지 여부가 개인별로 분리되어서 평가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퍼포먼스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냐 순위를 매겨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들의 퍼포먼스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개인별 분리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리즈너블해. 우리가 운동선수의 달리기 능력을 평가할 때 있어서 이 세퍼러빌리티를 만족하는 형태로 메커니즘을 설계하겠다. 이게 공감이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인디비주얼 세퍼러빌리티가 기존에 아까 전에 입찰에서 나왔던 네 가지 메커니즘 있죠? 그것들을 그냥 여기다 수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써놨는데, 얘네들이 중에 어떤 것들이 인디비주얼 세퍼러빌을 만족하고 어떤 것들이 만족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두 개 리니어하고 쿼드라틱 메커니즘은 이걸 만족해요. Y는 yes고 N은 no입니다. 그리고 다른 미니멈 프라이스하고 미니멈 맥시멈 프라이스 메커니즘은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계산식이 조금 더 익숙할 테니까 이걸 보면요, 내가 경기자 I인데 내가 적어낸 가격이 미니멈이에요. 우연히 제일 미니멈 가격을 적어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점수를 받습니까? 내 값도 미니멈이고 이것도 미니멈이니까 1이 돼가지고 가격 차원에서 난 만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격을 더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점수가 바뀌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에서의 미니멈이 4점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지는 평가 방식이라는 거죠. 그건 아까 달리기로 따져보면, 달리기 예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100m 달리기 할 때 1초를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한 메커니즘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를 평가하겠다고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최종 점수에 작게라도 반영이 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미니멈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그 세퍼러빌리티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요 두 개,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메커니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세퍼러빌리티가 옳은 성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이에요. 우리말로는 보통 단조성이라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각 평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이 있죠,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간주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여기에 근접한 퍼포먼스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 C에 대해서 PIC 프라임이 PIC에 대해서 improvement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언제의 경우냐면 타겟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겟이 퍼포먼스 레인지가 있으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건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두 개 다 모두 다 타겟의 왼쪽에 있는 경우죠, 그죠? 타겟의 왼쪽에서 PIC 프라임이 더 타겟에 가까운 거니까 얘가 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타겟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임프루먼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타겟의 양쪽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PIC는 왼쪽에 있고 PIC 프라임 오른쪽에 있으면 그럴 때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임프루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에이전트 I에 대해서 PI와 PI 프라임이 있는데 모든 컴포넌트 C에 대해서 PIC 프라임이 improvement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가 어때야 됩니까? PI 프라임을 했을 때 점수가 더 좋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타겟에 근접한 퍼포먼스를 잘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들이 다른 선수가 무엇을 하였든지와 상관없이 항상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PI 프라임을 한 것이 더 좋아야 되고,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플레이어 1이 더 잘했죠. 그럼 우리가 상대평가를 염두에 두면 어때요? 상대방이 잘하면 내 점수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죠. 떨어지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난 2의 점수를 비교하고 1이 퍼포먼스를 바꿔요. 2는 가만히 있는데 1이 퍼포먼스를 P1에서 P1 프라임으로 바꾼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토니시티는 뭘 얘기하냐면 I의 퍼포먼스가 개선될 경우에는 I의 점수는 어때야 됩니까? 감소하거나 감소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뭐예요? 증가하거나 그대로 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J, 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증가하지 않는다니까 같거나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리즈너블 하죠,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노토니시티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모두 다 모노토니시티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모노토니시티 차원에서는 다 리즈너블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성질로는 시메트리라고, 그러니까 시메트리 우리말로 대칭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질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모든 에이전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 1은 에이전트 1이라는 애가 특별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배경이든 혹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또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이든지 간에 그런 이유로서 에이전트 1과 2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걸 뭐냐 보면 두 개의 퍼포먼스 프로파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RS라는 게 있고 UV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에이전트 1이 RS라는 퍼포먼스를 보인 거고 에이전트 2가 UV라는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에이전트 1이 UV를 갖고 에이전트 2가 RS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아이덴티티에 의거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플레이어 1한테, 에이전트 1한테 부여하는 점수랑 이 경우에
에이전트 2에 대해서 부여하는 점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사람들의 네임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성질인데 다른 경우에는 뭐 익명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애너니미티라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 아이덴티티를 고려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시메트리는 이 정식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에이전트의 이름이 평가 취합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메트리가 이 네 개의 메커니즘에 어떻게 이제 만족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면 다행히도 이 모두가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계산식을 보면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에이전트 1은 너는 에이전트 1이니까 뭐 3점을 더 줄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모든 계산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 1만 뭔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시메트리를 만족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성질인 컴포넌트 인디펜던스라는 건데 이 용어가 설명하는 의도는 뭐냐면 각 컴포넌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의 학업성 지도를 영어하고 수학 시험 두 가지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떤 학생 아이가 영어 성적이 50점에서 9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최종 점수, 그러니까 두 영어 수학 점수를 합친 것이 어떻게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컨대 뭐 우리가 평균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평균 말고 또 가중 평균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영어에는 30%의 웨이트를 두고 수학에는 70%의 웨이트를 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방식을 쓰는지 간에 어쨌든 아이의 영어 성적이 50에서 90점으로 바뀔 때 이 최종 점수가 어떻게든 바뀌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런데 이 최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수학 점수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수학 점수가 예컨대 모두 다 100점을 받았어요. 모두 다 100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아이의 영어 성적이 50에서 90점으로 바뀌니까 에이전트 아이의 점수가 뭐 총점에서 예를 들면 15점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50에서 90까지 바뀌었을 때 그 노력의 결과가 총점에서의 15점으로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들의 수학 점수가 만약에 50점으로 다 바뀌었다면 영어 점수가 50에서 90으로 바뀐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가 달라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달라진다면 내가 영어와 수학 간의 어떤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영어하고 수학을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보고 싶다면 영어 수학이 변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점수의 변화는 수학 점수하고 상관없이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평가 요소 간 독립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각 평가 요소가 최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평가의 요소에 대한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에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인디펜던스를 만족하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얘네들이 다 다행히도 이렇게 모두 다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모든 엑시엄들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까 있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모든 그 성질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Normalizer Based Mechanism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Normalized Based Mechanism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알파, 베타가 W가 되는데 우선 알파하고 베타는 알파는 보면요 알파 C라는 것을 컴포넌트별로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Individual Normalizer라고 부를 겁니다. 이 용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각 인디비주얼의 퍼포먼스를 점수화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멀라이저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니까 수능에서 말하면 표준 점수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원 점수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고려해서 점수를 변환한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우리가 표현에 노멀라이징 한 거죠.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그게. 그래서 노멀라이저는 그 노멀라이징을 하는 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노멀라이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특히나 두 가지의 노멀라이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각 인디비주얼 퍼포먼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들은 각 컴포넌트별로 그룹 전체에서의 퍼포먼스를 고르기 때문에 그룹 노멀라이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는 뭐냐면 각 컴포넌트들의 웨이트, 아까 뭐 40%, 60% 이런 웨이트 있죠. 그거가 W의 표현이 돼요. 그러면 각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는 뭐를 하냐면 각 퍼포먼스 PIC를 어떤 점수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퍼포먼스 레인지가 예를 들면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타겟이 여기 이쪽 오른쪽 지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노멀라이즈의 한 예로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요 검은색 선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타겟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1점을 받게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이 가장 낮은 이 성과를 달성하면 0점을 받고, 그 사이는 이렇게 이 리니어하게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타겟에 가까운 점수를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성적을 뭐 평균이 70점에서 71점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98점에서 99점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노멀라이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그럼 뭡니까? 똑같이 1점이라 하더라도 1점이 주는 이 차이가 어때요? 여기 훨씬 더 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타겟에 가까운 점수에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노멀라이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 타겟에서 먼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조금 향상했을 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면 이 빨간색 노멀라이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1점이 증가했을 때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만 여기서는 1점이 가도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노멀라이저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우리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노멀라이저의 예로서 이번에는 퍼포먼스 레인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고 타겟이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노멀라이저가 리니어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검은색 선처럼. 그래서 타겟을 받으면 1점, 여기면 0점. 그런데 나는 아마 그냥 세 개의 등급으로 구별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A, B, C. 그래가지고 요거 미만의 퍼포먼스는 C, 여기에서 여기는 B,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점을 부여하는 이런 파란색 노멀라이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노멀라이저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타겟이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경우는 양극단에 놓여져 있는 경우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타깃이 이렇게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타깃이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문득 드는 예로서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선을 그려놓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선에 가까운 사람이 승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임을, 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타겟이 여기 그어져 있는 선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겟에 가까운 것이 잘한 것이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타겟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이 타겟이, 그러니까 뭡니까? 레인지가 있으면 그것의 중간 어딘가에 놓이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때 노멀라이저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검은색 선처럼. 근데 이게 대칭적이지, 일부러 대칭적이지 않게 그랬는데, 그것의 의도는 뭐냐면 이 타겟의 밑에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꽤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평가자의 마음이죠, 그죠? 그 평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꽤 완만한 직선의 형태로 있다가
타겟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되게 많이 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에서도 아까 전에 타겟을 넘어가게 되면 아예 탈락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속도가 급속히 빠르다. 여기서 또 내려가는 속도가 매우 낮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노멀라이저도 선택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는 각 인디비주얼의 퍼포먼스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룹 전체에서의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룹 노멀라이저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가 에이전트 I에 대해서 부여한 점수 Z가 있으면 그것과 다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조정한 거죠, 그죠? 그래 adjusted score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준 점수가 그런 거죠, 그죠? 내 점수 원 점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선인지 점수를 다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저 베이스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이 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ormalized based rule associated with alpha, beta, w인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골라지냐에 따라서 normalized based mechanism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표현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F, alpha, beta, w라고 되는데 얘는 점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은 PIC 즉 I의 컴포넌트 C에서의 퍼포먼스를 이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 사이에 어떤 로 스코어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고려해 가지고 이 베타 C라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종의 adjusted score예요. 그러면 그 점수를 모든 각 컴포넌트의 웨이트 WC를 곱해서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normalized based rule의 방식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가 표준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퍼포먼스 레인지에서의 퍼포먼스 안에 있는 퍼포먼스를 인디비주얼 노멀라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점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 베타 C에 넣어 가지고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요소별로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총합을 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멀라이저 베이스드 메커니즘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메커니즘들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알파를 어떻게 고르느냐, 베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의 취지, 철학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 공리적 접근법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얻는 건데 지금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F가 어떤 의미의 메커니즘인데 F가 이 네 가지 성질, 우리 얘기했던 인디비주얼 세퍼러빌로부터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F는 노멀라이저 베이스드 룰이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네 가지 성질인데 이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노멀라이즈드 베이스드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알파, 베타, W가 존재해서 이 주어진 F는 F, 알파, 베타, W와 같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로 내가 퍼포먼스를 애그리게이트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Normalized based 메커니즘들이 이 네 개의 액시엄에 의해서 characterize 된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characterization theorem이에요. 똑같은 이 메커니즘들을 다른 액시엄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characterize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normalized based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앞에 말씀드렸던 달리기 예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가 C, D가 두 개 있는데 C가 이제 100m 달리기고 D가 마라톤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퍼포먼스가 100m 달리기에서 퍼포먼스 레인지는 RC에서부터 30, 이게 이제 초로 계산한 시간인데, RC는 뭐냐면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하면 오늘 100m 세계 신기록을 깰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로어 바운드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30은 뭐 넉넉 잡고 30초면 우리가 100m를 완주할 것이니까. 그리고 마라톤에 대해서도 마라톤 세계 기록이고 이건 이제 시간으로 잴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최대 100시간 정도면 완주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임의로. 그러면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앞서 제가 처음에 이 예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두 개가 시간이니까 그냥 더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로서 마라톤 선수에게 훨씬 유리한 평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100m 세계 기록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세계 기록이 RC이고 우리가 최대 100m 기록 한 30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만큼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도 세계 기록 대비 내가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계 기록 대비해서 네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방법은 에이전트 1의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에이전트 1의 퍼포먼스만 보죠, 그죠?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하되 여기에 뭐를 넣냐면 람다 C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100m 기록을 이용해서 점수를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100m 기록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시 말해서 P2, C 이런 값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 점수가 어때야 돼요? 나빠야 되죠. 남들보다 못한 게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람다 이 함수 값은 어때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도 상대방들의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받는 점수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애그리게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맺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크닉은 현실을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모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형은 퍼포먼스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슈죠. 여러분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지 할 때 흔히 전 과목 평균을 재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을 꼭 재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모든 과목에서의 최고 점수만 따지겠다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좋은 방식이냐,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어떤 것이 좋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택하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제시하고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들이 있었고,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느냐? 정확하게 normalizer based mechanism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네 개의 성질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반드시 normalizer based mechanism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스테이트 되어 있는 캐릭터라이제이션 티오렘의 형태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한 연구에 기초해 가지고 했던 거였고, 여러분들이 혹시 밤에 지루함을 원하면, 졸리기를 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발표 드리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덜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슬라이드에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수준으로 낮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더 엄밀한 뭔가를 원하신다면 원래 논문을 참고하시면 돼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